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 초반까지 급증했습니다. 설 연휴 때까지만 해도 300명대를 유지했는데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설 연휴 가족 모임 집단 감염이 현실화되면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자마자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고요.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 증가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재확산 국면으로 돌아선 건지 당분간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방역 조처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 개학을 앞둔 시점이라서요. 더욱더 걱정입니다. 부디 확산세가 멈추고 안정을 찾길 바랍니다. 2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비즈니스 신세계로 가는 길 알려줘. 구리도시공사가 민관합동사업으로 선보이는 지식산업센터 휴벨라인으로 안내합니다. 경춘선 별내역 8호선 연장부와 GTX B노선 추진해 트리플 역세권 전층 층고 6m라며. 자, 성공 향해 출발. 시공 신세계건설 문의 1544-6008. 2월 17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일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선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63년 만에 뒤늦게 중학교를 졸업한 만학도가 있습니다. 78세의 나이로 최근 청송에서 중학교를 졸업하셨는데요. 청송의 윤종근 할아버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 각종 설문조사의 조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례적으로 전임 대통령 지우기에 나섰는데요. 현재 국제관계와 경제, 통상 분야에서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지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더라고요. 언론에서는 백악관 생활 적응도 빨리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교체에 따른 그 변화가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은 바로 친환경 정책 관련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미국에서 주행하는 그 차량의 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키고 싶다고 희망을 했고요. 또 이거와 관련된 정책안들을 냈는데요. 당장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소유의 공용차는 물론이고 군용차, 우편 차량을 포함해서 65만 대를 모두 전기 자동차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비용만 200억 달러가 들어가고요. 55만 개의 새로운 충전소가 건설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생산 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회사, 또한 전기 자동차는 보통 일반 자동차에 비해서 반도체가 10배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미국 현장 공장을 증설하는, 또 신차 출시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배터리,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달 동안 그럼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한 달간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라든지 경기 부양, 그리고 기후변화, 인종 갈등 해소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네. 이 때문에 파리 협정 복귀라든지 기후변화 대책, 그리고 WTO 탈퇴 철회, 그리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금지와 같은 민주당 색깔이 강한 15개 대통령령을 발표했는데요.
뭐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부터 뭐 기존 정권이 추진해왔던 조치를 부정하는 사례는 미국에서는 거의 없었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조치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는 그 정부 각 부처의 중간 간부들이 1000여 명 임명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자동차 연비 효율 개선 정책이라든지 바이 아메리칸 정책 같은 가장 그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집행할 것으로 보이신다는 점에서 빠르게 트럼프 지우기가 들어간 것으로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에서 인종 갈등 해소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반대되는 그런 행정을 지우기 정책을 펴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돌아왔다. 바이든이 그러면서 동맹 복원과 다자 공조로 세계에 관여하겠다 밝히기도 했잖아요. 동맹 우방국은 미국에 대해서 그럼 좀 낙관적인 기대를 가져도 되는 걸까요? 네, 동맹국과 관련해서는 복원을 가장 그 우선시하겠다고 했지만 지나친 낙관은 금물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피피한 미국 경제 재건이라든지 뭐 정치, 경제, 사회 분단해서가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동맹국가의 외교나 통상 정책에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지를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산층을 위한 그 외교 정책이 추진되고요.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정책이 추진되기 때문에 WTO 개혁은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미국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동맹국가 부담을 같이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동맹국 같은 경우에도 공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중국 견제 수단으로 만든 디지털 무역 협정과 관련해서는 세계 무역 그 규범 틀로 만드는데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맹국이 동참하라고 요구하고요. 중국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굴기에 대한 대항 정책, 그리고 대북한 정책, 또 한미일 공조,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 플러스와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함께 발을 맞추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의 어느 정도 눈치를 봐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외교 정책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맹국이니까 좀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대중 정책에 함께 동맹국은 모두 다 참여하길 원하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바이든 행정부가요 보호 무역 기조를 또 유지하면서 대중국 강경책 펴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트럼프 때와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동맹국과 관련해서는 좀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돌아섰는데요. 아무래도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의 핵심은 세계 리더는 언제나 미국이어야 하고 네. 또 중국이 미국에 도전한다면은 동맹국가 공조에서 리더십을 보여주겠다는 결사항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 대중국 원칙과 관련해서는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청정 에너지, 양자 컴퓨터, AI, 앙 극복과 관련해서는 절대 중국에 지쳐지지 않겠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환경이나 IT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정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라는 겁니다. 또한 불공정 관행이죠. 환율이나 무역 장벽, 그리고 보조금 주는 정책, 기술 절취, 또 기술 이전 강요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거고요. 또 동맹국가 협조해서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부정행위를 절대적으로 막겠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은 동맹국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입니다. 이런 경제 제재를 통해서 중국의 꿈을 무산시키겠다고 했던 만큼 중국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미국의 위치, 영향력, 국권이 지키면서 중국을 좀 견제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많아서요. 바이든이 대중국 정책을 점점 강경하게 펼수록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트럼프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만 시켜주면은 중국을 지켜 세웠지만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신장 위구르 문제라든지 홍콩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동맹국과 함께 공동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건데요. 미국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1985년도 일본의 그 야망을 꺾기 위해서 프라자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영국, 프랑스, 서독과 같은 동맹국들의 지원을 받아서 일본의 고도 성장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중국도 현재 그 당시 일본처럼 고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정치, 외교적으로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인도와 같은 인도 태평양 영내 동맹국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중국 그 진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쓰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6월 달만 하면은 영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여기에 인도 그리고 호주, 우리나라를 포함시켜서 G10 그러니까 민주주의 10개국 결속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노사이드죠. 위구르 문제와 관련된 인종 대량 학살과 관련된 국제 제재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5G 통신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고 또 중국을 겨냥한 첨단 기술 유출 방지라든지 기술 연합체를 결성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지금 좀 비상이 걸린 건데 미중 관계는 그럼 트럼프 행정대보다 더 악화될 걸로 보시는 건가요? 네, 바이든 같은 경우는 세계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바이든의 대중국 외교 정책은 단 3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동맹, 녹색, 바이 아메리카로 표현이 되듯이 트럼프보다는 더 아주 고차원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아무래도 일본을 굴복시켰던 프라자 합의처럼 경제 제재만 가지고는 중국의 독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단을 동원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동맹국과 함께 군사, 무역, 기술, 환경, 금융, 서프라이 체인명이라고 해서 공급망 체계를 다시 구축시키겠다는 거죠. 네. 이를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면은 시진핑도 결국 두 손을 들고 정권이 교체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자존심이 센 중국 입장에서는 뭐 세계 점유율이 80% 정도 되는 히토리를 무기 삼아 미국을 견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8% 이상 되는 불화수소라든지 인산 알루미늄을 차례로 무기화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네.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곧 2라운드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더 큰 2라운드. 알겠습니다. 토니 블랑컨 미국 국무장관이요. 또 3월 중순부터 취임 후 처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관계 또 동북아 문제를 언급할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외교 노선 걸을 걸로 보시나요? 네, 3월 달에 방문하는 2명의 그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핵심 장관인데요. 아무래도 대중국, 대북 전략, 그리고 한미일 삼각협력과 관련된 논의가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미일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탑다운 방식이 아닌 버튼업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한국도 수용하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1대1로 전략 그리고 디지털 유엔화 전략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게 인도 태평양 전략뿐만 아니라 쿼드 플러스에 합류하도록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우리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현재같이 모호한 입장만 고수를 한다면 네. 2마리 토끼를 쫓다가 둘 다 놓치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남북관계마저도 발언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의 그 정책 전환이 향후 10년간 동북아 정세에도 큰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호한 외교 노선에 취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죠. 조금 더 확고한 노선을 걸어야 된다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 동맹 간 유대와 다자주의를 앞세운 외교 정책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남북관계 개선, 미중 균형 외교, 대일 강경 자제 이걸 좀 정책을 고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네, 현재는 한일 관계가 좀 험악해지면서 한미일 그 3자 안목
협력과 관련해서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3자 동맹 협력을 통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장악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세계 리더십을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친중 외교 정책을 포기하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미국과 함께 대중 압박을 정보나 군사동맹 강화 쪽에 그 초점을 맞추는 압력이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제, 안보, 석유 수송, 식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중국 편에 설 경우에는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쇼크도 찾아올 수가 있고요. 주한 미군 방위비도 앞으로 극폭으로 인상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쪽에 추가 좀 기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에 중국과 확실하게 선을 긋고 민주주의 동맹에 참여하라 이렇게 요구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미중 패권 전쟁 그러면 멈추지 않을 걸로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약진 또 코로나에 의한 그 세계 혼란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경제 체제가 영원히 승리할 것이라는 환상이 현재로서는 깨졌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군사, 무역, 문명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아주 심하게 충돌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중 간에는 군사력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투키디데스의 함정처럼 신흥 세력이 계속 부상을 했을 경우에 군사적으로 충돌이 남중국해라든지 대만 해역, 인도 국경 쪽에서 언제든지 사소한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역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출 관리 개혁법이라든지 외국인 위험 심사 현대화법, 국방권한법,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을 차례로 좀 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규제 또 직접 투자도 못하게 하고 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의 거래가 금지될 수가 있고요. 앞으로 틱톡, 위챗, 알리페이와 같은 중국 웹의 사용도 금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간에는 공산권 특히 그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 국가 간의 이념적인 그 충돌이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언제든 터질지 모르는 전쟁이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데 기관과 개인의 매도에서 외국인이 계속 대규모 순매수에 나선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한국,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가 또 여기에 상품을 주로 이제 팔면서 성장을 이루는 브라질, 러시아까지도 최근 들어서 물가 상승도 찾아오고요. 통화 강세도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월 수출 물가가 1.8%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수출 채산성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미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대표 수출지라고 하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등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국에서는 백신 접종이 없는데도 코로나 신규 감염자들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경제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세계적으로 자금들이 주시장에 들어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리스크온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돌파하고 네. 국제 유가가 60달러를 돌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신흥국 주시장이 싸 보인다는 점에서 당분간 신흥국 증시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은 계속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수출 생산성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새해 들어서 수출이 크게 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수출 특수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네,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4월부터 악화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12월부터는 뚜렷하게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기 회복이 좀 빨라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일본이라든지 중국 같은 수출 경쟁국들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이 줄고 또 첨단 그 가전제품 출시가 상당히 늦어지면서 네.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같은 쪽에 수출 증가세가 상당히 빠릅니다. 반도체는 1월 달에만 20% 증가했는데 2월 달 들어서 10일까지 무려 57% 정도 증가를 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해서 2월 달 들어서 102% 증가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신작들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스마트폰도 88% 증가했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인 유가 상승이 지속이 된다는
전망 속에 석유 화학 제품 가격들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나라 경기는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뚜렷이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점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뵐게요.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대한민국 IT 기술 알아주죠. 초고속 인터넷 어마어마하죠. 정보통신 인프라 엄청나잖아요. 근데 아직도 디지털이 낯설고 어려운 분들 진짜 많대요. 광희 씨의 이유 있는 오지랖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키오스크 앞에 어머님이 계셔? 가는 거예요. 두리번 길 찾는 아버님이 보여? 들이대요. 어디서나 디지털은 어렵지 않다는 거 보여주자고요. 오지랖이라고요? 그냥 오지랖이 아니거든요. 함께 배우고 나누는 디지털 소통.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대한민국 만들어봐요.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우리 지역 청송이죠.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63년 만에 최근 중학교를 졸업한 만학도가 있습니다. 10대 시절 농사일에 지쳐서 가출을 한 이후에 2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자라서는 군대에서 배운 운전 솜씨로 서울에서 10년간 택시와 버스를 몰았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중동으로 가서 돈을 벌었고 호주를 거쳐서 미국에서 30여 년을 보낸 후에 몇 년 전에 고향인 청송으로 돌아와서 못 배운 한해를 풀기 위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했고 또 최근 졸업을 하신 건데요. 청송의 만학도 윤종근 할아버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최근에 중학교를 졸업하셨는데 굉장히 특별한 졸업일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63년 만에 중학교 졸업인데 먼저 소감부터 여쭐게요. 예,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중학교 졸업한 게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중학교를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졸업해서 너무 행복해요. 그 졸업장을 딱 받으셨을 때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내가 해냈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도 공부하는 데는 좀 어려웠습니다만은 네. 졸업장 받고 나니까 이제 했구나. 나도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누구보다 특별한 중학교 졸업장을 받으신 건데요. 젊은 시절에 학업을 중단하고 미국을 건너가셨다가 3년 네. 전인 30년 만에 고향인 청송으로 오신 거잖아요. 네, 청송으로 온 거는 한 50몇 년 돼요. 서울 가서 10년, 이제 중동 이해해서 한 10년, 미국에서 30년에서 한 50몇 년. 고향으로 돌아온 게 그럼 50여 년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예. 돌아오셨을 때도 참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도 같고요. 또 오셔서 중단한 학업을 다시 이어가야겠다. 이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 결심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도 같거든요. 예, 힘들었지만은 저는 항상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우리 이 초등학교는 알파벳도 안 가르쳤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내가 혼자서 그걸 다 배우고 미국에서도 뭐 학교에 가르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영어 이제 이민 온 사람들 가르치는데 거기 가서도 배우고. 네.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 문법에 올라가니까 너무 어려워서 못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머리가 좀 둔해가지고 잘 안 됐어요. 머리가 둔하시다니요. 지금 이게 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졸업장까지 따셨는데요. 네, 간신히 했죠. 근데 동급생들과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리고 예. 선생님보다도 나이가 있으셔서 어려움이 좀 있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한데 동급생하고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나셨어요? 계산은 제가 안 해봤는데. 네. 대략 계산해보면 60살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60 네. 몇 살이죠. 네네.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걔가 아주 내인데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고. 짝꿍이요, 네. 예, 짝꿍이. 네, 또 내가 또 아는 거는 또 뭐 옛날에 경험한 거 가르쳐 주고. 나중에는 아주 서로 좋았어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단짝이 좀 되셨나요? 예? 단짝 되셨어요? 예, 단짝이죠, 뭐, 사실. 아무래도 선생님께서는 뭐, 영어나 다른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좀 나이가 많은 학생이 부담스럽기도 하셨을 것도 같아요. 선생님들은 학생님이라고 부르셨다고요? 예, 그래 주셨어요. 근데, 제가 조금 그런 데는 내가 선생님들인데 내가 주접이라고 그러는데. 주접? 네. 막 말을 덮을 하니까 네. 좋아하셨어요. 아무래도 나이는 좀 많을지라도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이어가셨군요. 예. 그럼 학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저는 고마웠죠. 학생님. 들어보지 못한. 예. 네. 다른 애를 같이 학생 이렇게 안 하고 학님을 붙여주니까. 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좀 존대해 주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학생님이랑 호칭이 조금 생소하긴 한데요. 예. 근데 중학교라고 하면 초등학교하고 좀 다르게 하루에 아침 일찍 갔다가 늦게 끝나잖아요. 8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수업인데 아무래도 좀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괜찮으셨을지도 걱정이 되거든요. 예,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힘들었어요. 적응하는데, 네. 예, 앉아가지고 또 옛날 군대 같이 이렇게 내가 막 똑바른 자세로 앉아가지고 이제 선생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네. 한 2, 3일 정도는 그냥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일주일 지나니까 괜찮았어요. 그래도 평소에 운동을 좀 하셨나 봐요. 예, 운동은 제가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 걷기 운동.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테니스 실내에서 치는 테니스하고 네. 탁구도 들어 이제 체육 시간에 했는데 그걸 저는 좀 잘했어요, 보통. 그게 그래도 체력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도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루에 8시간 넘게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하면 참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러셨구나. 또 올해 중단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결심을 하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이 선 뭔가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특별한 계기는 저는 항상, 제가, 항상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거는, 사람은 항상 배우고, 일하고, 지금 나이 먹어가지고는 운동하고, 네. 이 세 가지를 모토로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학교 안 다닐 때도 제가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내 혼자서. 네. 어디 가다가 이제 미국에서도 모르는 단어가 이제 간판에 떡 있으면 가다 자세히 놓고 그걸 또 이 전화기에 찍어가지고 보고. 예, 그 다음에 지나가다 또 잊어먹고 그거 보면 또 생각이 안 나서 그러면 또 찍어보고. 그렇게 아주 많이 했어요.
근데 워낙 내가 이제 이 문법 이런 걸 몰라가지고 어머니 조금 선생님이 속상했을 거예요. 뭐 영어 회화 이런 쪽은 자신 있으셨겠어요? 자신은 없지만은 뭐 그냥 우리 미국에서 뭐 일반 일터에서 하는 영어는 거진 했어요. 해도 뭐 틀린다 소리나 또 그 사람들이 틀려도 대충 알아들어도 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렇죠. 의사소통이 된다면. 예. 또 조금 틀리면 아주 그 사람들 그 기분 나쁘지 않게 아주 잘 돌려서 이제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또 고향으로 돌아와서 중학교에 입학을 딱 하실 때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혹시 안 되면은 미국 시민권까지도 포기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이중국적이 지금 우리가 되더라고요. 네. 만약에 포기하면 미국에서 돈 좀 나오는 거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포기 안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조금 잘못돼가지고 네. 포기했다는 말을 하는데 포기는 안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시민권 포기했다 이런 보도가 되기도 해서 그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도 포기 안 했고 이렇게 중학교 입학을 할 수 있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학업을 중단하고 해외에 가셔서 많이 사셨잖아요. 네. 해외로 나가게 된 거는 어떤 계기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아실란지 몰라도 1975년도에 이란으로 그 죄라 운전석 한 600명 나갔어요. 네. 그때 저도 이제 같이 나가게 됐죠. 1975년도에 그렇게 해서 처음 나가셨다가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사우디 가서 이제 뭐 자동차 정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 온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한국 사람이 미국 갔다가 이제 다시 거리로 와가 이제 네네. 그 사람들도 이제 우리 같이 취업으로 거리 왔어요. 미국 가면 좋다고 한번 해보라고 자동차 정비는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여러 가지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중학교 졸업 끝이 아니라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서 소설을 쓰는 게 목표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 어떤 소설 쓰고 싶으신지 알려주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게 잘 될라는지는 몰라도 써보고 싶어요. 지금 열정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김철 우리 담당 아나운서 오셨던 분이 책을 드렸는데 네. 제가 이제 제 살아온 거 조금 적은 거. 선생님 살아오신 이야기를 소설로 써서 나중에 그걸 책까지 내고 싶으신 건가요? 예, 그거 조금 썼어요. 이번에 중학교 졸업하면서. 아마 MBC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요. 못 보셨어요? 네, 완성되면 꼭 좀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예, 제가 이제 좀 많이 배우면은 더 잘 쓰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완성되는 소설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청송의 만학도 윤종근 할아버지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최근에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배구 선수 학교 폭력 사실이 드러나서 참 논란인데 끊이지 않는 체육계 학교 폭력 논란, 국민 여론도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흥국생명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자매 상당히 국민들 또 배구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또 학교 폭력, 학폭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국민들은 상당히 또 붕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16일 실시한 조사,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학교 폭력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자매 선수에게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학교폭력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또 관련된 여론인데요. 1벌100개가 필요하다가 10명 중 7명, 70.1%로 나타나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나친 조치 아니냐. 그래도 국가대표로서 활약을 해왔던 만큼 좀 양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보기 내용에 대해서는 지나친 조치라는 응답은 23.8%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반응은 좀 이해해주기보다는 1벌100개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배구연맹도 학폭 선수들 프로 진출을 완전 봉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여론도 같은 입장이네요. 네. 성적 지상 네, 그동안 또 이 스포츠계의 이 폭력 논란, 선수들 사이에 강압적인 또 폭력, 또 체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불거져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못했던 것이 이번에 또 국민 여론에 더해져서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지상주의 앞에 스포츠계 폭력 문제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 감정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한때 학교 다닐 때 쉽게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고용 상황이요. 또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반면 또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11개 선진국 중에 최고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서요. 한국 경제에 대한 여론 진단, 전반적인 평가 결과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체감 경기가 중요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실적이 어땠느냐. 지난 코로나 국면 속에서도 대기업들은 어닝 스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자영업 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체감 경기 골목상권의 또 상황일 것입니다. 리얼미터가 SBS BJ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운영 성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앞서 또 강재 아나운서께서 경제 성장률이 좀 좋게 나타났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OECD 국가 중에서 평가가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에 대한 평가는 잘 못했다. 부정적인 평가가 10명 중 6명, 60.3%로 나타났고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4.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취업, 일자리가 중요한데 20대의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이 잘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64.5%로 나타났고 60세 이상에서도 10명 중 7명 가까이는 잘 못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워낙에 힘드니까 평가가 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 잘한 점, 잘못한 경제정책 어떤 걸로 꼽았죠? 잘한 점수를 받은 분야는 어디 분야일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코로나19입니다.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지난해입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처음에는 또 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또 대구 경북 지역 역시 우리 경북 대구 지역도 도민 시민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요. 짧은 기간 내에 이 확진을 또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대체적으로 좋았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코로나19 극복이 가장 잘했다. 10명 중 6명 가까운 58.9%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한 경제 분야는 역시 어떤 분야일까요? 부동산 아닐까요? 네, 부동산입니다. 맞죠. 바로 10명 중, 경북 대구하고는 조금, 대구는 또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치솟기도 했었는데, 경북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동, 봉화, 또 예천 등의 지역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는데, 수도권에 집중이 됐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또 부동산 가격에 대한 영향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좀 아쉬운 부분, 25, 6, 7번째 부동산 정책, 지난
2월 4일에도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 아주 좋은 긍정적 반응이 현재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었을까요? 이 부동산 정책을 좀 아쉬운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잘한 점은 코로나 방역, 잘못한 정책은 부동산 정책. 알겠습니다. 또 주식시장에도 관심이 계속해서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 많이 오를 걸로 예상되는 종목을 물어봤다고요. 요즘에 이게 주식 이야기를 또 빠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어딜 가나 들려요. 네. 네. 최근에는 또 쿠팡, 또 얼마 전에는 또 카카오까지 어떤 주식을 사야 될까 많이들 고민 많으신데 참 전문가들의 좀 냉정한 분석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글쎄 우리 안동 시민분들도 우리 경북 도민분들도 얼마나 주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늘 뭐 교과서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만 좀 객관적이고 또 안전한 또 너무 이 모든 것을 또 다 모든 것을 있는 자산을 다 주식시장에 내거는 그런 위험한 투자가 돼서는 안 될 텐데요. 네. 일단 물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올해 좀 짭짤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 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주식 종목이 뭔지 물어봤더니요. 미래자동차 및 2차 전지 이 분야가 좋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또 좋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래자동차 하면은 또 현대차 또 기아차의 전기차가 될 수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애플과의 협력을 통해서 물론 논의가 중단됐다는 발표가 나면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2차 전지죠. 자동차 전기차의 배터리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선보여요. 그다음이 코로나 국면 때문일까요? 제약 및 바이오 또 반도체 우리 또 삼성전자 또 IT 쪽이 긍정적일 것이다. 희망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20대의 경우에는 미래자동차 및 2차 전지가 가장 높았고요. 40대의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냉철하게 생각했을까요? 제약 및 바이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60세 이상 분들은 어떤 특정 종목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이 좀 경험이라 그럴까요? 또 노련함이라 그럴까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잘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하실 때는 이렇게 얘기만 듣고 하는 건 가장 위험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잘 분석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경제를 잘 운용할 것으로 평가받는 후보 누구로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에 관련돼서 아주 좀 객관적으로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이들 중 누가 경제 운영을 가장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는데 이것도 관심이 많습니다. 1위는 누구였을까요? 누구? 이재명 경기지사가 26.1%로 1위를 차지했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18.1% 여전히 또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네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1%로 나타났습니다. 글쎄 근데 이 응답이 과연 경제적인 잣대로 잘 평가를 냈는지 아니면 최근에 유력 여론조사에 대한 선호도가 그대로 또 반영된지는 모르겠는데 40대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응답이 44.3%로 상당히 높았고요. 이 흥미로운 점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49.1%는 경제 잘할 사람은 이재명 지사다. 이 안동 출신이기도 한데 그동안 뭐 기본소득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던 것이 이 조사 결과에도 영향을 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뭐 차기 대선 후보에 관련된 설문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 앞서가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보궐선거 이야기도 해볼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근 판세도 알아보죠. 네, 여론조사가 설 연휴 직전에도 나왔고 설 연휴 지나고 난 이후에도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여당 후보는 박영선 후보가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나경원, 오세훈 접전 양상이고요. 3자 대결 구도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모두 나올 때 박영선 후보가 우세한 조사 결과가 여러 있었습니다. 양자 대결 구도가 궁금하실 텐데 박영선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는 오차 범위 내 팽팽하거나 또 박영선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와 양자 대결, 1대1 대결을 하면 조금 더 앞서는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추이는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후보 간 토론회도 진행 중이라서요.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바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